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바로 인사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문인과 서울대 황철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애, 고동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당 정책위 관계자분들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인 우리 인류 기업을 돕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또한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과연 적기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현장의 의구심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처럼 현실적인 인프라 여건과 경제성을 외면한 무리한 추진에 대해 현장의 의구심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인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업황에 대해서 제가 업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AI 시장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올해 보면 한 50% 성장을 했고요. 2032년이 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2032년이 되면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50%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을 하는 제조 공장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요. 이 제조 공장을 우리는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의 제조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간을 당겨서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용인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그 다음은 지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방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산업 입장에서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전력과 용수에 대한 인프라가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인재 정주 여건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소부장 생태계도 갖춰져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하리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의 홍철성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오라 그러셔가지고 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마침 그 7월 1일 날 저희 공학관리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발표하려고 만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반도체 분야의 인력, 인재 양성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정책을 결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가는 기업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 국가가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 시장 논리,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반도체는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두 분으로부터 정말 고견을 듣고 또 우리 산업이 현장에서 마음껏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황 교수님, 안기현 전무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듣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한 6군데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전부들 부담스러워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두 곳을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초대를 하셨는데도 일단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이라든가 다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기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이게 뭔가 압력을 놓고 뭔가 압박을 하는 듯한, 그것도 또 공개적으로,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부지 선정하는데 최소한 5년에서 7년 걸리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극비리에. 왜 땅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게 말이 또 새 나가면은 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거 말고도 반도체는 인수전 싸움, 인력, 수력, 전력, 그 다음에 쩐의 전쟁,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것이 얼마만큼 검토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 이야기 뒤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산업에서 왔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이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때입니다. 근데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기업 자생적으로 시장의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반도체 사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주체가 기업입니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그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지, 기업의 방향과 어떤 그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응원하고 지원을 해야지 어떤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려도 반도체 산업은 흔히 인수전 싸움, 즉 인력 수력, 전력이 키입니다. 그리고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 측면에서 보면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 팹 6개 10기가와트가 필요하고 SK 일반 산단 팹 4개에는 5.5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이나 SK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팹 1개에 통상 1.5기가와트가 필요로 합니다. 팹 하나에 기업 측이 부담하는 대략 40조 원의 공사비를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것들, 그걸 가동할 전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새만금 등의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실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20%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해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새만금 태양광 단지도 설비 용량이 0.3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실효율 20%까지 계산하면 새만금의 실제 전력량은 0.06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팹 1개에 필요한 1.5기가와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전력량 수치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전력에 있어서 호남의 재생에너지로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10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조달한다면 서울시 면적 1억 8천만 평만큼을 태양광을 전부 깔아야 합니다. 설령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호남에 깐다고 해도 태양광 전력은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때문에 전략을 저장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필요합니다. 산업용 ESS의 경우 컨테이너 단위 전력량 기준으로는 5메가와트로 제작이 되는데 통상 하나당 약 1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기가와트라는 설비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선 약 축구장 하나의 면적인 2,000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0기가와트는 서울시 면적의 태양광 부지와 축구장 10개만큼의 ESS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또 ESS 1기가와트 구축 비용만 4천억에 달하기도 하고, 게다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보듯이 배터리의 열 발생 문제로 아직까지는 그 안전 또한 현재 기술로는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패밀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먼저 증가하고 공동 연구 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등 이 클러스터는 관련 연구소나 소부장 등 협력 기업들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호남과 같은 새로운 지역의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인력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생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생태계 자체가 수도권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또한 수도권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도체 인력이 호남으로 가야 할 어떤 뚜렷한 동기부여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인력과 소부장 기업들은 수도권 남부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 신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클러스터에 숙련된 인력들을 수도권과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산단의 신규 조성은 호남과 같은 단순한 입지 결정보다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지 머리가 바뀌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역대 정부가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의가 그 인재 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모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분야는 사실 그 말씀이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지식과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너무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그만 새로운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천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집단 지성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100명, 1000명이 있어야 10만 명을 먹여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난 40년 가까이 우리 정부가 그 반도체 분야에 투자한 국책 사업의 규모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걸 이렇게 쭉 몇천억 이렇게 있다가 중반에 한 2010년 중반이 되면 거의 0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그때 이제 정부가 투자를 안 했는데 지금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때 인력을 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때 사람들이 지금 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교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저 그래프 복잡한 오른쪽 그래프만 보시면 저 오른쪽 그래프가 저희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연간 매출한 석박사 숫자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푹 떨어진 데가 있죠. 저게 정확하게 정부 투자가 0이 됐을 때와 일치합니다. 결국은 반도체 분야의 연구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가 투자 안 하면 결국 연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석박사생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수가 돼야 되는데 저때 안 나왔으니까 지금 교수를 뽑고 싶어도 못 뽑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러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특히 대기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다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지 말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분야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한 건데요. 패스트 팔로워를 하려고 그러면 집에 안 가고 돈 많이 쓰는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면 회사에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원 연구를 억제를 해야 회사가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썸하고 말이 되는데요. 뭐 논리적인 접근이긴 한데 반대 백파이어가 있는 거죠. 정작 연구진이 보호 인력이 필요할 때가 되면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 변화가 왔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저희 반도체 연구원 학계 입장에서 보면 부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아베 수상이 이걸로
우리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산업부에서 나서가지고 기업들을 쭉 쫓아다니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한 말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다시 투자를 시작해서 이게 이제 푹 꺼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조차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차세대 재생형 반도체 사업에서 10년간 1조를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에 1,000억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0%는 아직도 소위 소부장, 패밀리스 기업으로 그럼 대학에 오는 돈은 1년에 300억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쟁자들 열심히 뛰고 있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 많은 문제에 이제 근원이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대만 TSMC가 중국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발단돼서 이런 소위 직영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요. 뭐 그래서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저런 문제의식의 결과로 뭐가 생겼냐면은 반도체 계약학과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업들이 인력을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도권에다 대학원 정원, 대학에다 대학원 정원 늘려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원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늘리고 할 수 없이 계약학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학과의 현황 기업입니다. 지금 총 10개 대학, 10개 학과가 있고 연간 지금 510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현황이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삼성이 한 400여 명,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00여 명 정도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차별로 된 건데, 저 성균관대는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균관대를 삼성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때 학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학학과 일본 문제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2021년에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졸업생이 나올 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대학에 대학교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이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죠. 그래서 문과 선생님들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때 우리 저기 총장님이 오세정 총장님이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반도체 인력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왜 반도체 계약학과 만드는데 반대하냐.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본 게 오케이 우리 지금 1년에 80명 뽑는 학과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교수 정원 몇 명 주실 겁니까? 0명 주실 거예요. 당연한 게 계약학과라고 하는 거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끊어지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은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그분들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계약학과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선발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10개 대학의 교수님들 80%가 기존 학과의 겸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안 뽑았어요. 당연한 게 교수를 뽑았다가 계약 기지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존 학과, 전자공학과, 제공학과 이런 교수님들을 겸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존에 연구와 교육이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는 안 뽑아놓고 학부생만 더 많이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 그러면 교육이 실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효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교수를 뽑은 분들도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특히 반도체처럼 이렇게 첨단 분야의 교육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공부를 해요. 저도 지금 교수 30년째인데 참 괴로운 게요. 반도체 분야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일단 쫓아가는데요. 제가 서울대 석적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결국은 연구를 계속 잘 해야 그 연구 결과를 업투데이트 해갖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건데 계약학과는 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못하면 논문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서바이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학과의 교육이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요 전 윤석열 정부에서 뭐 또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지난
12월 10날, 작년 12월 10날 이 K 반도체 이전과 육성 전략 보고에 이걸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딱 관심이 들었던 키워드가 뭐냐면은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배경을 조사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계약학과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졸업생 나올 때가 됐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재냐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석박사를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학부 교육은 강의실 확보하고 교수 확보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들으면 되는데 대학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팹이 있어야 돼요. 연구시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국에 사실은 연구용 팹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생략한 게 그것들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방대학 가보니까 다 지금 문 닫아 있어요. 유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그나마 잘 되는 건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저희 서울대학교 있는 반도체 공동연구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유저가 많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졸업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벅거리면서 돌아가는 거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걸 돌리기 위해 그렇고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장비도 얻어오고 돈도 끌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대학을 만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전국에 지금 저희 반도체연구소 한 4분의 1 규모로 6개 팹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다 건물을 짓고 장비를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건물 착공합니다. 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선정할 때는 온갖 대학 총장님들이 우리 뭐 별거 다 해줄 것처럼 그랬는데 막상 선정되고 나니까 건물 짓려고 그러는데 이게 팹이 이게 현무시설이거든요. 그 공간이 없으니까 학생회관 옆에다 짓겠다 그랬던 거예요. 학생회관 옆에다 못 짓죠. 그럼 학내 구성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런 문제 등등해서 온갖 문제가 있어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결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결국 한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계약학과 만든 거거든요. 계약학과가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싼 해법을 내는 겁니다. 사실 계약학 하나에다 1년에 기업에서 2, 30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 10개 해봐야 2, 300억이 끝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했다라고 생색을 결국 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충분한 인력이 고급 인력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치 한약수라고 들어보셨죠? 그 앞에 하가 붙었어요. 하의치 한약수 됐죠. 이제 3도 붙었어요. 하삼 의치 한약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학과 커트라인이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아졌다. 수시 커트라인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 졸업하면 회사에서 그 친구들부터 미리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나온 계약학과 안 나온 학생들은 심지어 서울대교 전자공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회사 가기 어려워지겠죠. 반도체 회사 가기 어려워지겠죠. 과연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 시발점은 사실은 뭐 기업이 아까 이제 제공을 한 건데 지금은 회사 입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아마 그 노조 문제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났을 것 같긴 합니다. 대학은 문제가 없냐? 대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의 지향점이 특히 공과대학의 지향점이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의 지향점이 노벨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반도체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사실 여기 우리 뭐 해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하고 저 이제 비슷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이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 학계 전체로 봐서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중요하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해야 된다, 인수전의 첫 번째 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루저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연구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보에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왜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저희 대학 같이 국립대학들 교수님들이 철밥통입니다. 교수님들이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를 바꿔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스스로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대학원생도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어떤 미니멈 라인을 보장을 합니다. 그게 있으면 어느 정도 연구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는 어떤 분야를 전공했느냐, 어떤 연구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내용을 연구했느냐에 상관없이 반도체에서 다 뽑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꾸려 그러면 대학 내부에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인풋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그다음에 정부도 지난 짧게는 한 19년부터 한 7년간 그 전에 길게 보면 한 20년간 이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엄청난 반도체 기업들이 세금을 내게 생겼죠. 그 세금 중에 일부라도 이 크게 보면 반도체 전 분야, 좀 작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인력 양성에 제대로 좀 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간헐성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태양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산성입니다. 분산성.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도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전기가 부족하면 정전이 생기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실 전기가 남아도 문제입니다. 전기가 남아도 이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정전이 나요. 근데 언제 문제가 있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냉난방 수요가 많을 때는 사실 전기가 부족한데 그때는 이제 온갖 그 풀파워를 다 가동을 하니까 사실 이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전기가 남냐면요, 봄하고 가을에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갖고 냉난방 수요는 줄어드는데 갑자기 해가 좋을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2주 정도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태양광 발전이 막 되는데 전기 수요는 없어요. 그럼 전기가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빨리 끌 수 있는 기저전을 끕니다. 그게 LNG 맨 먼저 끄고요. 그 바로 끌 수 있어요. 그 다음 석탄 하나 끄고 그건 한 반나절 걸려요. 그 다음에 한 하루쯤 걸리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원전까지 끄는 상황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 기저전을 다 꺼도 이제 이 전기가 넘치는 거를 못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막 되는데 전력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은 기저전을 막 끄다가 원전 꺼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그건 다시 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 이 태양광 발전하는 업자들한테 막 전화해요. 제발 좀 꺼달라고. 근데 업자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놨는데 그거 끄면 자기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한전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 가서 막 두들겨요. 제발 좀 전기 좀 꺼달라고.
근데 1기가와트를 1kW짜리 분산형 태양광 전원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100만 가구가 있어야 돼요. 그걸 100만 집을 갖다 뚫리면서 전기를 꺼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까지는 문제는 안 가는데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 보면 대충 한 28년쯤 되면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은 막 되는데 전기 수요는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다 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다 끄고요. 이렇게 되면 아차하면 대정전이 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성도 문제인데 그런 분산 전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으면 이제 아주 위험한 사상국을 짓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초호황기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그 가능성을 열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반도체 산업을 잘 또 키우고 보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골고루 국민 골고루 그리고 우리 지역 골고루 그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우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정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소위 사류 정치가 인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번에 호남에다가 이제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바로 반도체가 앞으로는 모든 AI를 통해서 소위 대전환의 시대를 맞으면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모든 필수 이제 재료 내지 원자재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그것이 다른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그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도체 산업은 유치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민간이 주도해서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지금 성장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것은 정부가 기획해서 민간에게 억지로 어디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게 아니고 오히려 민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력, 그 다음에 이 물, 전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적지에서 제대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거지로 호남에다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 그것도 이사의 결정을 거치고 또 전문가들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적소라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소위 재벌 기업들 몇 명하고 회동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니까 황금 사과나무 가지 잘라서 이식하듯이 지방으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뒷받침해야 되고 기반 인프라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이번에 만들면서 제가 만들 때는 바로 지금에 있는 수도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잘 지원을 해서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산업에 국민적인 AI 대전환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오히려 시행령을 만들면서 현재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무계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더니 또 호남에다 대규모 공장을 재벌 기업들과 이렇게 재벌 총수들과 회동을 하면서 결정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도체 산업 현실에도 어긋나고
더구나 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사회 그리고 또 주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임의로 마치 결정할 듯이 정치적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이 이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번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다행히 수도권을 배제한 조항을 없애고 지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할 때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예산이 잘못 투입이 되고 또 잘못 이런 대규모의 이 썬크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우리 재벌 총수몇분들과 이렇게 같이 뭔가 될 것 같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고 진지하게 그야말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반도체 국가 전략 산업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토론에 간담회 참석해 주신 안기현 전문인과 황철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급 인력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 소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우리 반도체 인력 양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